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현대 문화와 강력한 경제 발전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국방 및 군사기술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통해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통적인 핵 강국과는 달리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와 힘을 확인하기 위한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을 통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 발전에서 한국의 흥미로운 면모와 때로는 논란이 되는 측면, 특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무기 기술에서의 자급자족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결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현무미사일 시리즈, 특히 한국의 군사자립 능력을 상징하는 현무사의 개발입니다. 현무사 미사일은 기술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권력 균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현무와 같은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무기 분야 연구 및 개발은 첨단 기술을 군사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행하고 일반적인 탄두를 사용하지만 핵무기와 동등한 파워를 가진 미사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한국이 국방 분야에서 자급자족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경제와 문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기기술에서의 자급자족, 특히 현무와 같은 미사일 개발은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을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을 숭배하는 이들은 인간이 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인간의 가슴 속에 욕망이라는 씨앗을 심어두고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믿죠. 하지만 인간은 늘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령 말기 심장병 환자에게 인간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전자 변형이 가해진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거나 정자와 난자 없이 줄기세포만으로 인공 배아를 만드는 등 신 고유의 영역을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죠. 무기 분야에서도 인간은 신이 소유한 것을 현실에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 한국 역시 이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국가임에도 핵무기 없이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어떤 무기들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20년 3월 24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안흥시험장에서 쏴이어도 북쪽 60km 해상에 떨어졌는데 당시에는 이 미사일에 대한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몇 달 후 정체가 밝혀졌죠. 바로 지하 벙커 파괴용으로 개발된 현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분석 글이 실렸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꽤나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 그는 지금까지 재래식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육해공 기반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모두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보통 핵폭탄을 운반하려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공중에서 투하할 수도, 지상에서 쏘아 올릴 수도, 바다에서 쏘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를 삼각 핵투발 수단 누클리어 트라이에드이라 칭합니다. 즉 공중에서 투하하는 순항미사일이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개발 목적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함이었는데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세계의 핵투발 수단을 전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현무사로 이름 붙은 이 미사일은 아무리 봐도 기이한 형태입니다.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지만 시험 발사 후 여러 언론에서 이 미사일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는데 당시 현무사의 탄두 탑재량은 2톤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사로 보이는 미사일이 실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9월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이날 행사에는 한국군이 자랑하는 K9 자주포, K2 전차, 천모 등등 수많은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는 고위력 현무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현무사의 경우 현무1을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사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현무4인지 아니면 신형 미사일로 알려진 현무5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은밀하게 개발 중인 비닉 무기인 탓에 군이 의도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히 세부 재원도 비밀에 해당하는데 국회와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바로는 현무5의 경우 탄두 중량만 9톤에 총 중량은 36톤에 달하는 진짜 괴물입니다. 기형적일 정도로 탄두의 중량을 늘렸기 때문에 전술핵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보통 10km 이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탑재량은 1톤가량인데 9톤이라면 미사일의 모양은 대가리가 지나치게 큰 가분수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무사를 개발할 당시 핵탄두를 달 수 없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 미국이 한때 개발을 검토했다 포기했던 신의 지팡이라즈 프롬 가드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현무사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현무는 고도 10km까지 올라간 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그 위력은 전술핵 수준인 TNT 1KT에 해당합니다. 즉 TNT 10톤을 터뜨리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는 것인데 탄두 중량이 9톤이라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도대체 신의 지팡이가 무엇이길래 미국이 개발을 검토하다 포기했는지, 또 한국은 어떻게 신의 지팡이에서 현무사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일까요? 패배하기는 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레이지 동레이지 도그이라는 폭탄을 사용해 베트콩을 깨부순 경험이 있습니다. 레이지 독은 폭약을 넣지 않은 강철 폭탄입니다. 폭탄인데 폭약이 없다니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미군은 모탄에 해당하는 커다란 용기의 길이 25, 지름 10 크기에 무게 20G짜리 총알 모양의 금속을 잔뜩 담은 후 이를 하늘에서 투하했는데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 작은 총알 모양 금속들이 지면 근처에 도달했을 때는 초속 210m 나는 무서운 속도에 도달했죠. 이는 마치 기관총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는데 인간의 몸을 관통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그 자체로는 평범한 금속 덩어리이기 때문에 불발탄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금속 덩어리들이 비행기에서 낙하하면서 운동에너지가 더해지면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미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토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바로 신의 지팡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약 엄청난 무게의 금속이 비행기가 아닌 우주에서부터 떨어진다면 그 운동에너지만으로도 가공할 만한 위력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성비였습니다. 최초 미국이 신의 지팡이를 계획할 때는 전봇대 크기의 텅스텐 막대 묶음을 우주에서 떨어뜨려 음속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지팡이를 실현시키려면 반드시 텅스텐이라는 광물이 필요한데 텅스턴은 스웨덴어로 무거운을 의미하는 텅과 돌을 뜻하는 스텐의 합성어입니다.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로 한국에서는 중석이라 부르죠. 텅스텐은 톤당 가격이 대략 300만 원에 육박하는 상당히 비싼 금속입니다. 그런데 2003년 미 공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1m 길이의 0.3m 지름을 가진 텅스텐 막대를 저궤도에서 지상으로 발사할 경우 최종 속도는 마하 11시속 13,475km, 위력은 11.5톤 TNT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스텐 막대 자체가 9.0kg에 달해 대단히 매력적인 위력은 아닙니다. 여기에 비싸다는 텅스텐을 제작한 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하늘로 쏘아 올린다면 그 비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1kg 물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대략 2억만 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9톤의 텅스텐을 지구로 쏘아 올리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죠. 과연 이게 그만한 매력이 있는 무기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서는 수십 년 동안 먼지만 뒤집어 쓴 상태로 현실화되지 못한 겁니다. 그저 게임이나 영화 소재 정도로만 다뤄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이 신의 지팡이에서 힌트를 얻어 현무사와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로 발전시킨 겁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북한은 전국토를 요새로 만든다며 북한 전역의 화강암지대에 6여 개 이상의 지하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평양 지하 300의 말에 거대한 지하시설을 건설했으며 유사시 김정은을 포함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을 계획이라고 밝혔죠. 핵이나 미사일 등의 핵심 무기들도 전부 지하에 숨겼다고 전했는데요. 그냥 폭탄에 화약을 가득 채우면 안 되나? 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화약이 가진 무게로 운동에너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약이 폭발하며 만드는 화학에너지로 지하 깊숙한 목표까지 파괴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물론 핵폭탄을 이용하면 베스트지만 한국은 실정상 핵을 보유할 수도 개발할 수도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포기했던 신의 지팡이처럼 운동에너지에 기댄 폭발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에 영향을 받는데 신의 지팡이처럼 운동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탄두의 무게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능 시험장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한 현무사는 탄두의 화약을 적당히 채우고 대부분을 무거운 중금속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각만큼 기이한 가분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길이를 늘렸고 이 덕분에 낙하 속도가 마하 10에 다다른다고 하죠. 현재 신형 미사일인 현무5의 시험 발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러한 미사일은 각도를 높여 고각으로 발사합니다. 왜냐면 가장 멀리 보내려면 30에서 45도 각도가 최적이지만 현무사나 현무5는 운동에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하므로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각도를 높여 더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리죠. 최대한의 하강 운동에너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무기라면 국민 대부분이 궁금해할 텐데 왜 진짜 실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전략무기이므로 북한에 노출시키는 것이 훌륭한 전략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렸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현무사나 현무5는 각도를 줄이고 탄두 중량을 낮추면 장거리 미사일로 변신하는데 그 사정거리에 드는 북한은 당연하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주변 강국들이 전부 유효 사거리에 듭니다. 그래서 굳이 주변국을 자극하면서까지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1년 뒤 도산 안창호함을 통해 발사한 SLBM 시험 발사 당시 중국은 북부전구 해군 소속 정보함 한 척을 소옥산도 부근으로 파견해 정보를 수집해 간 것으로 알려졌죠. 전략무기를 가진 국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야 잠재적인 적국이 함부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테니까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핵무기 발사 훈련과 핵시설을 스리슬쩍 공개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단지 훈련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용하고 만다는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소위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 미사일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실제 이를 사용해 북한을 초토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용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전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략무기의 존재 목적답게 이를 비공개로만 돌리지 말고 북한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출해 타겟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 타겟에 명중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북한이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만 포위 훈련을 마친 중국. 서해에서 실사격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 훈련을 마치고 6일부터 서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번 훈련은 15일까지며 5곳의 훈련 해역에서는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22일부터 열흘 동안은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중국의 사격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이제 이런 위협이 한국으로도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계획이 보도되면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전면적 충돌이 벌어지기 전에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막기 위해 태평양 지역 주요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문제 전문가 오리아나 스카일러 메스트로가 대만을 침공해 통일하려는 오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중국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 최종 결정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에 감행했던 진주만 기습 스타일의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중국이 대만 침공에 앞서 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괌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이 주요 타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 측에 준비해 놓았다면서 한국에는 중국의 이런 공격을 쉽게 감행할 수 없는 놀라운 병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무5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킨다면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하나둘씩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2020년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되자 탄두중량 2.5톤의 현무미사일사를 개발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자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현무 미사일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탄두중량 6톤가량 사거리 600km로 북한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중국의 접경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무사의 개량형 혹은 현무5에서 탄두중량을 낮춘다면 중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최대 30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현무미사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전술핵에 가까운 현무미사일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의 확보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기에 중국은 물론 주변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현무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에 결정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 내부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싱크탱크랜드 연구소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최대 평양 이남까지 진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 중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곳이 북부정구인데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의 즉각 전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여기엔 기계와 보병사단 1개와 기계와 보병여단 4개, 그리고 1개 기갑여단이 주축이 되고 1개 항공단 2개 포병여단을 가지고 있어 과도하게 비대한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우리 군은 한반도 최대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 북부정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전력은 현무5미사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무5미사일은 핵탄두를 제외한 탄두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폭발력을 진여 괴물탄두라고 불리고 있는데 중국도 이 무기에 대한 우려를 최근에 연이어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6.25 때처럼 중국이 한반도로 들어온다면 당시 맛보지 못한 핵무기급 미사일의 공격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서 2030년대 초까지는 7, 8톤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접경지역에서 핵공격을 받을 뻔한 전적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중국군이 밀고 들어오자 한국과 만주 및 중국의 다른 지역에 34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내내 원자탄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소련이 참전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CIA가 극비 공개한 1954년 3월 작성된 극비 문서에 미국은 북한이 다시 남침하면 중국 본토까지 핵공격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핵공격 목표는 모두 5곳, 지린과 선양 등 주로 북한과 인접한 만주 지역, 또 대규모 병기 창고가 있는 칭다오 시만, 텐진 등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전이 재발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의 공산 정권까지 멸망, 교체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현무미사일을 비롯해 KF-21, K구자주포, K2전차 등 세계적인 무기들을 만들어 군사력을 고속으로 증강시키며 이는 수출까지 이어지며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증가율 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실을 오도하며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무기들이 미국과 유럽의 무기 부품들로 조립한 것에 불과하며 잘 팔리는 것도 단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폄하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무기 개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더니 지난달 폴란드가 대거 한국 무기를 사자 한 중국 칼럼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보냈습니다. 이 칼럼은 만약 한국산 무기들이 정말 미국과 독일 등 타국에게 크게 의존한다면 어떻게 국제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 한국은 단 1대의 전차, 1기의 비행기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찾고 있는 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이렇게 생각 없이 한국 무기들을 폄하하고 모략하는 것을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적인 행동이라 여겨 좋지 않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과거 중국 무기들이 러시아 무기들을 복제해 조롱받은 것과 같다며 한국도 중국과 걸어온 길과 비슷하기에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칼럼을 쓴 중국인은 솔직히 인도 무기들은 진짜 안 좋다며 한국 무기도 중국 무기도 나쁘지 않고 점점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한국을 치켜세우는 칼럼 같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중국 빼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2달째 3명을 체포했는데 중국 안보당국의 기밀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중국도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F-35 전투기를 사고 있는데 태국도 이를 구입하려 하지만 사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이 2016년에 중국산 탱크 28대를 들여왔는데 올해 초 중국산 탱크 14대를 추가로 구매해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국내 네티즌들은 태국이 산 중국산 탱크의 명중률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10-3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가면서도 못 맞추는 게 실화냐고 말하며 지상전에서 중국군을 한국이 만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자신들의 순수도 기술도 아니었고 그렇게 만든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중국의 탱크를 산 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 무기들은 진짜 안 좋다. 보통 독일하면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하기 때문일 텐데 철강 기업 크루프크럽, 현 티센크루프는 1811년에, 광학기업 자이스 GEISS는 1816년에, 산업기기 전문 보시비오 SCH는 1886년에, 글로벌 미디어 기업 베텔스만 버털즈먼은 1835년에 창립했죠. 이렇게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면 그 어떤 기업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의미이고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메르세데스 벤츠도 저러한 기업들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1926년에야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제품에 시선을 주지 않는 이유도 오로지 최고만을 추구하도록 부지불식간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온 원료로 각종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크로이터하우스 상트 베른하르트 KRUTERHAUS SANCT BEMHARD라는 기업의 경우 1903년 허브하우스로 창업해 직접 대규모 허브 농장을 운영해왔고 자연에서 온 최고의 원료들을 꾸준히 개발해 121년째 독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년 이상 최고의 원료에 길들여진 독일인들의 눈높이는 외국 기업이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 됐죠.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이뮨 컴플렉스라는 제품을 한국 시장에 출시했을 때 2년 만에 100만 병이라는 경이로운 판매량이 세워졌던 것이고 명품 경쟁에 가장 예민하다는 롯데백화점이 본점 포함 9개 지점에 서둘러 입점시킨 겁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최대 11만 원 특가 할인 행사 6개월 분들 진행 중이기도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한 기술력의 독일 이미지가 한국 때문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깬 것은 독일 기업이 제품을 잘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배워간 한국이 잘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어 생긴 해프닝인데요. 도대체 한국과 독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큰 주제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독일의 이미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벌써 선진공업국이 되었지만 후발주자인 독일은 19세기 후반에서야 공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죠. 당연히 영국인들의 눈에 독일 제품의 이미지는 저품질의 저렴한, 지금으로 치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느낌이었습니다. 영국 제품을 복제한 제품들도 즐비했었죠. 그런데 쓰레기 품질의 메이드 인 저머니 상품들이 영국 시장으로 치고 들어오자 영국은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자국 소비자들이 질 좋은 영국산과 독일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상품 표시법 머천다이즈 마크스 액트 실시와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가 사용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지금 메이드 인 저머니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기술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외 서비스업, 화학, 과학, 산업기계, 친환경 등등을 전부 아우르는 높은 기술력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발돋움했죠. 한국 역시 독일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독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독일 브랜드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던가 기술을 따라잡았다던가 독일에서 선전했다느니 하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도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 독일이었는데 지금은 고작 한국 제품을 따라 만드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 IFA 인공지능 AI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뿐 아니라 독일의 보쉬 BOSCH, 밀레밀 등등 150여 개 국가에서 200여 개의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이 AI를 접목한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전체 참가업체 중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기업이 참가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북미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TV, 가전,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지만 개중에는 한국 제품을 모사하거나 참고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이야 워낙에 우리 기술을 흠모해 베끼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그것도 유럽 가전업체 중 최고로 꼽히는 밀레밀가 우리 기술을 베낀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어리움 ARIUM인데요. 에어리움은 의류관리기로 2번 문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노크 오픈 기능을 적용했고 밀레 스팀 오븐과 동일한 스팀 발생기를 장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쏜 상태에서 내풍과 외풍을 동시에 이용해 옷에 주름을 펴주는 원리였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시감이 듭니다. 왜냐면 이 의류관리기는 LG전자가 2011년 출시한 스타일러와 꼭 닮았기 때문인데요. 마르쿠스 회장은 에어리움은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의류관리기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며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에서 스타일러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아예 유럽을 대상으로 신시장을 만들겠다는 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LG전자는 이 사실에 불편했을 법하지만 밀레가 우리 스타일러와 비슷한 의류관리기를 전시했다. 경쟁자가 생겼다기보다 우리가 처음 내놓은 신가전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류관리기 시장은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등이 가세하면서 한 해 60만 대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하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99년 독일인 칼 밀레 칼밀, 1869-1938화, 라인하르트 징칼라이나드 GINKAN은 1869-1939이 설립한 밀레는 유럽의 대표 가전업체입니다. 이뮨 컴플렉스를 출시한 상트 베르나르트보다 4년이나 앞서 설립된 독일 대표 백년 기업이죠. 워낙에 기술력이 특출나 경쟁사보다 늘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가전이지만 10년 이상 써도 잔고장이 없는 컨셉이 먹혀 전 세계적으로도 명품 가전업체로 꼽힙니다. 예전 한국에서도 돈 있는 집에서 과시용으로 밀레 제품을 들여놨을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하죠. 그런 독일 대표 기업인 밀레가 LG전자의 스타일러를 따라한 에어리움을 내놓으면서 독일 기업이 이제 한국을 따라하는 시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많은 기술을 독일로부터 배우거나 전수받았는데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독일을 앞섰거나 대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무기 분야에서 도드라지죠. 일례로 잠수함이 그렇습니다. 인류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를 올린 잠수함은 아마 나치 독일이 개발한 유보트일 겁니다. 1915년부터 1918년 사이 총 2,500차례의 전투에 투입됐는데 무려 218만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다고 하죠. 특히 당시 격침된 영국 선박의 90%는 전부 유보트에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은 멈추지 않았는데
U보트는 연합군의 물자 수송선을 침몰시키면서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죠. 윈스턴 처칠 1874-1965전 영국 총리도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서웠던 건 독일의 잠수함이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독일의 패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 국가들은 전부 독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U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은 독일로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잠수함 역사에서 U보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 후 U보트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 기술을 버리기 아쉬워 HDWHOWALDTSVVERK 도이치 WERFT 조선소에 모여 작지만 강한 206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톤급 209 잠수함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뢰 탑재가 가능한 209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한국이 209를 도입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전두환으로 칭함 시절입니다. 1983년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묘역을 방문한 전두환은 북한이 미리 설치한 폭탄에 암살될 뻔했습니다. 이 테러로 충격받은 그는 두 가지 국방정책을 천명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박정희로 칭함이 시작했다가 전두환이 중단한 현무미사일 개발을 이어감과 동시에 잠수함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수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극비로 취급됩니다. 한국 역시 1983년 독자 개발한 150톤급 잠수함 돌고래 역시 극비리로 시작됐죠. 지금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형 잠수함에 해당하는 150톤급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더 큰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하고 독일로부터 209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미국 귀에 흘러들어가면서 전두환은 쿠데타로 자신의 정권을 인정해준 미국에 미운 털 박힐 필요는 없다며 잠시 중단했다가 임기 말에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HDW로부터 209 잠수함 3척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1992년 마침내 한국 바다에 도착한 1번 잠수함에는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습니다. 1번함은 독일에서, 2번과 3번함은 옥포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됐죠. 그래서 이 잠수함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들에 장보고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기술을 가져와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중 으뜸은 단연 도산한 창호함 장보고 2 배치 1입니다. 2021년 8월 취역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에서 8번째 3영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6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산한 창호함의 개량형인 하나오션의 DSM이 3천과 일본의 다이게이급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수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의 기술을 전해준 독일은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도산한 창호함을 통해 한국은 무장체계까지 전부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경어뢰, 대형어뢰, 잠대함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는데 도산한 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가장 큰 3영톤급으로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죠. 특히 장비의 국산화율이 76%에 이르는 만큼 수출 시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권 및 수출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무엇으로 운반하느냐에 따라 공중에서 투하하는 ALBM,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SLBM은 수중에서 발사되는 만큼 가장 두려운 탄도미사일인데 왜냐면 심해에서 갑자기 떠올라 미사일을 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SLBM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불편하기 마련인데 도산한 창호함에는 SLBM 발사대가 6기나 탑재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는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SLBM 발사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바다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400km를 날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로 기록됐는데요. 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에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기술력 강국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워와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손기술을 가미해 이제는 독일을 넘어 기술력 최강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자신들을 뛰어넘은 한국을 보며 독일의 기분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m 앞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아이아이아이가 미군 이지스 정훈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노트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지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세냥함까지 8척이 추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추역한 뒤 율곡이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에서 1만 2천 T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 건조수 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연구소 U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시간에 예산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군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다르 및 기타 작은 섬 국가의 해군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에서 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의 유지보수 MRO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 전 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